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병원에서 집으로 향하는 내내 나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침실 문이 살며시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남편은 아들의 보모를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나는 그의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15분 후 알림음이 폭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혼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의 병상 옆 심장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신호음은 내게 고통스러운 초읽기처럼 느껴졌다. 지난 3일 밤낮으로 나는 집에 푹신한 침대를 느껴보지 못했다. 병원의 딱딱한 간이 의자가 내 등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앙 냉방 장치의 차가운 공기와 톡 쏘는 약품 냄새, 그리고 인간의 절망적인 냄새를 덮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뿌려진 바닥 소독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한때 부패한 정치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위풍당당한 검사였던 아버지 박태수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그는 코에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넓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안정적. 의사는 오늘 저녁 무렵 아버지가 고비를 넘겼다고 말했다. 서연 씨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생각의 늪에서 건져 올렸다. 고개를 돌리자 뻣뻣해진 목에서 뚜둑 소리가 났다. 네, 간호사님.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아버님은 안정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서연 씨 얼굴 좀 보세요. 너무 창백해요. 이러다 아버님 깨어나셨을 때 서연 씨가 옆에서 쓰러지시겠어요. 기름지고 끈적거리는 얼굴을 문질렀다. 간호사의 말이 맞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었다. 내 침대가 그리웠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 민준이 보고 싶었다. 지난 3일 동안 민준은 병원에 오지 못했다. 이유는 타당했다. 그는 최근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고 말도 안 되는 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아버님 병원비 벌어야 하잖아. 오늘 낮에 걸려온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아, 내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간호사님. 잠시 아버지를 부탁드릴게요. 집에 가서 씻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요. 새벽에 간호사님 드실 아침 식사 챙겨서 다시 오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아버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춘 뒤 VIP 병실을 나섰다.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다른 세상 같았다. 고요하고 길고 내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 제네시스 G82 부드러운 시동음과 함께 깨어났다. 텅 빈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 생각은 온통 집에 가 있었다. 나는 민준이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TV를 끄는 것을 잊었거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디 필로우를 껴안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을 것이다. 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그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잠에서 깼을 때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를 끌어안고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잠재워주던 그의 채취를 들이마시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집에 접시 날아다니는 싸움 한 번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믿는 아내라니.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벽 2시 45분. 우리 아파트 단지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의 시동을 끄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철문을 밀었다.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 푹 쉬게 해주고 싶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가방을 뒤져 열쇠를 찾았다. 철컥. 이마를 찌푸렸다. 열쇠가 너무 쉽게 돌아갔다. 단 한 번. 보통 민주는 잠들기 전에 항상 위쪽에 보조키와 아래쪽에 주키를 모두 잠갔다. 그는 보안에 대해 편집증적인 면이 있었다. 요즘 도둑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서연아.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주키만 잠겨 있었다. 보조키는 열려 있었다. 너무 피곤했나 보네. 내 마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야근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거실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나를 맞았다. 거실은 어두웠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소파는 단정했고 TV는 꺼져 있었다.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다. 바로 그때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내가 큰맘 먹고 산 원목 신발장 옆에 굽이 두껍고 약간 더러운 화려한 핑크색 스니커즈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내 신발이 아니었다. 발 사이즈가 270인 민준의 신발도 아니었다. 그건 지은의 신발이었다. 지은은 우리 아들 하준의 보모였다. 하지만 하준은 아버지가 입원하신 이후로 시어머니 댁에 가 있었다. 나는 지은에게 시어머니를 도와 하준을 돌보라고 그곳에 함께 보냈다. 그런데 왜 지은이 여기에 있는 거지?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이성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준이가 때를 써서 어머니가 장난감을 가지러 지은을 보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지은이 아파서 뒤쪽 별채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지. 별채. 그래, 지은은 집 뒤편에 분리된 작은 방이 있었다. 본체와는 떨어져 있고 차고 옆문으로 출입했다. 설령 집에 돌아왔다고 해도 곧장 자기 방으로 갔어야지. 왜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신발을 벗어둔 걸까? 나는 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오늘 밤 집안의 공기는 달랐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벽들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을 지나 계단으로 향할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V 앞 커피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잔 바닥에는 붉은 와인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달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와인병이 텅 빈 채 놓여 있었다. 다음 달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와인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지은이 장난감을 가지러 온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는 혼자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친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친구는 누구였을까? 지은. 보모가 새벽 2시에 고용주와 함께 거실에서 비싼 와인을 마셨다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검사였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 신경계를 장악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당황하지 마라. 추측은 독이고 증거는 왕이다. 나는 소리 없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위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확인해야만 했다. 계단의 두꺼운 카펫이 내 발소리를 흡수했고 나는 마치 내 집 안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장 박동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점점 더 빨라졌다. 2층은 훨씬 더 추웠다. 중앙 냉방 장치를 최저 온도로 설정해 둔 모양이었다. 하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님 방문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주침실, 우리 부부의 침실 문만이 약간 열려 있었다. 틈은 1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침대 왼쪽 협탁에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5초 동안 서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5초였다. 내 손이 망설이며 문고리를 향해 올라갔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다. 열지 마, 그냥 도망가. 문을 열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더 차갑고 이성적인 다른 부분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지난달에 기름칠을 한 경첩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대형 트럭에 치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킹사이즈 침대 위, 내가 신중하게 고른 회색 실크 시트 위에 두 개의 몸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불은 겨우 허리 아래를 덮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는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부드럽게 코를 골았다. 그의 왼팔은 옆에 누운 여자의 베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은이었다. 평소 하나로 묶던 지은의 긴 머리는 헝클어져 민준의 얼굴 일부를 덮고 있었다. 지은의 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듯 남편의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지은의 구릿빛 피부는 민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친밀해 보였다. 마치 매일 밤의 일상인 것처럼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패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방 안의 산소가 사라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들에게 달려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민준의 뺨을 때려 깨운 뒤 이웃들이 모두 깰 때까지 소리치고 싶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나왔다. 지독한 메스꺼움이 위에서부터 목구멍으로 차올랐다. 내 남편과 내 아이의 보모,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침대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함께 마련한 이 집에서, 나는 두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잠에서 깰 것이다. 민주는 당황할 것이고, 지은은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민주는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실수였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소리 지르는 드라마 같은 장면은 그의 충성심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발이 문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그들은 술기운에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다. 바닥에는 민준의 정장과 지은의 값싼 원피스가 뒤섞여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자는 쪽 협탁 위에는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고 표시등은 녹색으로 완충 상태임을 알리고 있었다. 충격으로 마비되었던 뇌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번쩍였다. 재판정에서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서연아,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상대가 입을 열기 전에 그의 목을 쥐고 있어야 해. 만약 내가 지금 그들을 깨운다면 나는 그저 히스테리를 부리는 아내가 될 뿐이다. 민주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그는 말재주가 좋았다. 마케팅 전문가 아닌가. 내가 오해한 것이라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스트레스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 아니, 나는 그들을 깨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가슴의 통증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다. 차갑고 단단하고 얼어붙은 무언가로. 나는 그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역겨웠다. 민준에 대한 사랑은 그 순간 증발해 버렸고 살아남아 그를 파괴하려는 순수한 충동만이 남았다. 계획이 생겼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소리 없이 천천히 내뱉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널린 옷가지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걸었다. 내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다. 문에서 협탁까지의 거리는 불과 3미터였지만 마치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었다. 민준이 잠결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지은이 뒤척일 때마다 내 심장은 팼는 것 같았다. 나는 협탁 옆에 도착했다. 민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옆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패턴 잠금,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은 지난달의 패턴을 바꿨다. 뭐였더라? 아,
그는 예측 가능한 나르시시스트였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날은 행운의 날이야, 서연아.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로 패턴을 그려보았다. 실패.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한 번 더 틀리면 아마 대기 시간이 생길 것이다. 머리를 굴렸다. 민주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력을 끔찍이 사랑했다. 그가 팀장으로 승진한 날짜. 나는 매니저의 첫 글자인 M 모양으로 패턴을 그렸다. 찰칵. 잠금이 해제되었다. 세상에. 이토록 얄팍한 남자라니.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집중해서 카메라 앱을 열었다. 플래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스탠드 조명은 야간 모드로 촬영하기에 충분했다. 찰칵. 무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나는 가장 좋은 각도에서 그들을 찍었다. 민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지은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다. 얇은 이불 아래 가려진 그들의 벌거벗은 몸도 선명하게 보였다. 누구도 이 사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가 아니었다. 이건 적나라한 사실이었다. 사진만 찍는다고. 그건 아마추어적인 방법이다. 나는 갤러리를 열어 사진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가장 위에 있는 단체 채팅방.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주 독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동서, 삼촌, 이모 등 총 30명이 있는 민준의 가족 채팅방이었다. 품위를 숭배하는 귀족 같은 집안. 나는 방금 찍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그리고 마치 민준이 남자친구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가족 채팅방에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입력했다. 오늘 밤 제대로 즐겼네. 와이프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장인어른 간호 중. 지은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더라. 24시간 대기조 최고. 야, 완전 만족스러웠다. 내 검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를 맴돌았다. 이건 잔인한 짓이다. 이건 그의 어머니를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나를 배신하고 곤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자 연민은 사라졌다. 전송. 확인 표시가 떴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마케팅 임원팀 그룹 채팅방을 열었다. 그곳에는 사장님, 인사팀장, 그리고 민준의 경쟁자들이 있었다. 민준은 승진을 위해 항상 회사에서 가정적인 남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나는 같은 사진을 전달했다. 내용은 조금 더 파괴적으로 바꿨다. 사장님, 사무실 야근보다 집에서 하는 야근이 더 좋네요. 모델급 보모 보너스는 신임 팀장의 행운이죠. 전송. 끝났다. 몇 초 만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나는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민준의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완전히 꺼버렸다. 전원 끄기. 알림이 와도 바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것이다. 그건 시간이 걸린다. 사람들이 스크린샷을 찍기에 충분한 시간. 나는 그의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문을 원래 위치대로 살짝 열어두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힘이 빠진 다리로 계단을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다. 1층 식탁에 도착해서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식탁 위에 민준의 휴대폰을 올려놓았다. 나중에 그가 집 전화가 울려서 깼을 때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 사람들은 집으로 전화할 것이다. 그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찾을 것이다.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공황 상태, 나는 그가 느끼길 바랐다. 나는 가방을 챙겨 다시 신발을 신었다. 집을 나와 내가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주키만 잠갔다. 차 안에서 대시보드의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10분. 모든 것은 단 15분 만에 일어났다. 사랑받는 아내에서 배신당한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칼을 든 아내로 변한 15분.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후진하여 이제 시한폭탄이 설치된 집을 떠났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나는 병원을 향해 적당한 속도로 차를 몰았다. 과속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내서도 안 된다. 나는 살아서 민준의 파멸을 지켜봐야 한다. 약 10분쯤 갔을까. 대시보드 홀더에 놓인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형수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동서, 세상에 동서 어디에요? 제발 민준이 핸드폰 해킹당했다고 말해줘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나는 전화가 끊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라. 민준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저 애는 너희 집 보모 지은이잖아. 진짜 역겹다, 젠장. 민준이 술 취한 거야, 뭐야.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도 메시지가 왔다. 아마 민준의 회사 동료일 것이다. 박서연 씨,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저는 김민준 팀장님, 회사 인사팀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긴급한 일입니다. 나는 앞의 도로를 똑바로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내 눈물 때문에 번져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건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지금 집안의 상황을 상상했다. 분명 민준의 침대 옆 협탁에 있는 유선 전화. 가장 소리가 큰 유일한 통신 수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을 것이다. 민준의 휴대폰이 꺼져 있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분명 그곳으로 전화했을 것이다. 민준은 술 기운에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 잠에서 깰 것이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것이다. 여보세요, 엄마.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에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은 협탁에 없다. 휴대폰은 아래층 식탁에 있다. 그는 옆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지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끝났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다시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을 닦고 의료용 마스크를 썼다. 휴대폰을 들었다. 50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길게 심호흡을 한 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단체 채팅방에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옷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이제 막 병원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와 지은 씨는 집에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버지 간호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송. 그리고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민준, 네가 만든 지옥을 즐겨보렴. 심판의 아침. 집 전화벨 소리는 마치 콘크리트 드릴이 고막을 직접 뚫는 것처럼 들렸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민주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머리가 격렬하게 울렸다. 어젯밤 마신 와인의 숙취가 아직도 신경계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눈이 건조하고 따가웠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튼 틈으로 찌르듯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팔에 무거운 무언가가 얹혀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고 숨이 패섰다. 지은 아들의 보모가 입을 살짝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땀 냄새와 값싼 향수, 그리고 술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몸에서 풍겨 나왔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다. 술에 취해 월급 타령을 하던 지은, 유혹, 그리고 이 침대 위에서의 광란, 젠장. 민준이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빼냈고
지은의 머리가 베개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침대 옆 협탁의 집 전화가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 대체 누구야? 이 아침부터. 지금 몇 시지? 민주는 디지털 시계를 보았다. 아침 6시 30분. 그는 휴대폰을 찾으려고 협탁을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민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어젯밤 분명히 충전기에 꽂아두고 거기에 뒀는데. 충전 케이블은 힘없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지만 휴대폰은 사라졌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불을 들추고 베개 및 매트리스 틈새를 확인했다. 없었다. 집 전화가 잠시 멈췄다가 더 다그치는 듯한 소리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화를 내며 수화기를 낚아챘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누구세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목소리는 민준의 귀에 폭탄처럼 터졌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평소 그를 애지중지하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비싼 도자기를 깬 가사도우미를 혼낼 때나 나오던 천둥 같은 목소리였다. 엄마, 왜 소리를 지르세요? 민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아직도 왜냐고 물어. 당장 가족 단톡방 열어봐. 열어보라고. 세상에. 민준아. 엄마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너 그 지은이라는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병원에서 네 아버지 간호하는 거 뻔히 알면서.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 단톡방, 지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척하지 마. 그 사진, 그 역겨운 글, 내 번호로 네가 직접 보냈잖아. 당장 지워. 안 그러면 엄마가 당장 거기로 쫓아가서 널 끌고 나올 테니까. 뚝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휴대폰이 필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만 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방안을 뒤집어 엎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헤쳤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씨발. 그는 좌절하며 소리쳤다. 그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큰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다 마지막 계단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눈은 어지러운 거실, 와인잔, 빈 병을 훑었다. 그리고 저기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식탁 위에 그의 휴대폰이 꽃병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낚아챘다. 꺼져 있었다. 그는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로딩되는 사과 로고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수백 개의 알림이 화면을 공격했고 휴대폰은 버벅거리며 뜨거워졌다. 카카오톡 999 플러스 메시지, 텔레그램 50 플러스 메시지, 부재중 전화 78통. 민주는 땀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단체 채팅방.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벌거벗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잠든 자신과 지은의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진은 선명하고 적나라하고 치욕스러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글이 있었다. 오늘 밤 제대로 즐겼네. 미쳤다. 민주는 식탁 다리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다. 누가 찍었지? 누가 보냈지? 그의 뇌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자고 있었다. 지은도 자고 있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이는 병원에 있었다. 어떤 도둑이 사진을 찍어서 보낼 시간이 있겠는가? 서연, 그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럴 리가. 서연이는 기계치다. 순진하다. 그녀는 민준을 100%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민준은 서둘러 연락처에서 서연을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들렸다. 한 번, 두 번.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담담했다. 배경에서는 의료기계 소리나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자기야. 내 말 먼저 들어봐. 민준이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핸드폰 해킹당했어. 맹세해, 서연아. 어떤 놈이 장난친 거야. 그 사진, 그거 다 합성이고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서연아, 제발 믿지 마. 응?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아, 해킹당했구나. 서연이 대답했다. 태연했다. 너무나 태연했다. 알았어, 오빠. 그럼 해커부터 처리해. 나는 아버지 약 타느라 바빠. 아버지가 새벽에 또 위독하셨거든. 민주는 멍했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남편의 불륜 사진을 받은 아내가 타이어 펑크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반응하다니. 서연아, 너 화 안 나? 합성 사진이라는데 내가 뭐하러 화를 내?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파고들었다. 물론 그게 진짜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끊을게.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서연의 침착함은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잠에서 깬 것이다. 지은은 하품을 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여전히 구겨진 잠옷 차림이었다. 그녀는 가려운 머리를 긁적이며 아래층에서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민준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 물 좀 주세요. 지은이 일부러 만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어젯밤에는 섹시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들렸다.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지은을 향해 번뜩였다.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지은은 가장 쉬운 목표물이었다. 너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깜짝 놀랐다. 마지막 계단에서 걸음을 멈췄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왜 소리를 지르세요? 어젯밤에는 민준 씨가 저보고 있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닥쳐. 민준이 소파 쿠션을 지은에게 던졌다. 이거나 봐. 보라고. 민준이 휴대폰 화면을 지은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들의 치욕적인 사진. 지은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놀라서 입을 막았다. 어머, 이 사진이 왜 있어요? 누가 찍었어요? 민준 씨, 제가 잘 때 셀카 찍으신 거예요. 멍청한 년. 내가 미쳤다고 셀카를 찍어서 내 가족이랑 회사 단톡방에 보내냐. 내가 내 핸드폰 만졌지. 내가 잘 때. 그렇지. 민준이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지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야, 아파요. 지은이 몸부림쳤다.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거리에서의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함부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나 어젯밤에 죽은 듯이 잤어요. 술 취해서 헛짓거리 한 건 민준 씨잖아요. 당장 여기서 꺼져. 민준이 지은을 뒷문 쪽으로 밀었다. 별채에 있는 내 짐 다 챙겨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은이 비웃었다. 잠옷을 정돈하며 그녀의 시선은 도전적으로 변했다. 말 함부로 하시네.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겠다. 나도 피해자거든요. 민준 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고용주한테 당하고 쫓겨난 거 알면 민준 씨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 협박은 현실이었다.
나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야?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위자료죠. 지은이 가볍게 받아쳤다.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사진 퍼지면 나도 창피하잖아요. 지금 당장 2천만 원 주세요. 현금으로 주시든 계좌 이체해 주시든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나 안 갈 거예요. 서연 씨 돌아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보게 할 거라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굳어졌다. 2천만 원. 서연 몰래 쓸 수 있는 그의 비상금 전부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은은 두 번째 시한폭탄이었다. 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제거해야 했다. 알았어. 이체해 줄게. 하지만 당장 꺼져. 그리고 누구한테든 입 한 번 뻥긋하면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도 내 이름 더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어젯밤은 그냥 작별 선물이었다고 생각하죠. 뭐. 지은이 비웃으며 말했고 민주는 구역질이 났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는 지은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 완료. 들어왔네. 간다. 지은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웃더니 여유롭게 별채 쪽으로 걸어갔다. 10분 뒤 그녀는 큰 배낭을 메고 옆문으로 나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주는 뒷문을 쾅 닫고 잠갔다. 집은 이제 텅 비었지만 지은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 그녀가 마셨던 와인잔, 그리고 주침실의 난장판. 민주는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물을 틀고 머리를 헹궜다. 죄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려고 애썼다. 진정해, 민준, 진정해. 그는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넌 해결할 수 있어. 해킹당했다고 해. 서연이는 믿을 거야. 엄마는 내가 울면 마음 약해지실 거야. 회사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중요한 건 서연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하는 거야.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지은의 값싼 향수 냄새는 물로 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디지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집 앞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차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검은색 제네시스 GV80이었다. 가족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막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평범한 티셔츠와 반바지. 그때 현관문을 부술 듯한 격렬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문 열어. 가족의 명예에 대해 유난히 엄격하고 날카로운 누나, 미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불쌍한 표정을 준비했다. 해킹의 피해자. 그는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심판관들이 서 있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 분노를 억누르느라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 그리고 그를 길바닥에 개똥처럼 쳐다보는 누나 미나. 엄마, 아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하려 했다. 짝 미나의 손바닥이 민준의 왼쪽 뺨에 정확히 날아와 꽂혔다. 맵고 뜨거웠다. 엄마 손댈 생각하지 마. 내 손 더러우니까. 미나가 쏘아붙였다. 들어와. 아버지의 명령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속 우셨다. 민준아, 정신이 있는 거니? 오늘 아침에 엄마기도 모임 단톡방, 이모님들 모임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 다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냐,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봐. 엄마 체면이 뭐가 되겠니? 어머니가 한탄했다. 엄마, 하늘의 맹세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악어의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제 핸드폰 해킹당했어요, 엄마. 제 승진을 시기한 놈이 그랬을 거예요. 맹세해요, 엄마. 그 사진, 합성이에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누구 얼굴이든 다른 사람 몸에 붙일 수 있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막내 아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자식이 착하다고 믿고 싶은 어머니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야, 민준아? 너 그런 짓 안 했어? 네, 엄마. 저는 서연이한테 충실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가정부랑. 이건 악랄한 모함이에요, 엄마. 민주는 어머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욱 열연했다. 그게 합성이었다면 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방안을 훑었다. 시선이 커피 테이블에 멈췄다. 거기에는 민준이 지은을 쫓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치우지 못한 와인잔 2개와 빈 병이 그대로 있었다. 미나는 일어나 커피 테이블로 걸어가 잔 하나를 들어 올렸다. 촌스러운 핑크색 립스틱 자국이 잔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절대 그런 색을 쓰지 않았다. 민준아. 미나가 차갑게 불렀다. 혼자 있었고 핸드폰이 해킹당했다면서. 왜 잔은 2개야? 그리고 이 촌스러운 립스틱은 누가 쓰던 건데? 내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 외통수. 민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혀가 굳었다. 그는 물리적 증거를 치우는 것을 잊었다. 아버지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 어머니에게 매달린 민준의 다리를 가볍게 찼다. 내 엄마 속이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현관 신발장에 있는 저 신발이 누구 건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민주는 신발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젠장. 지은이 더러운 스니커즈를 입고 갔다. 그 신발은 말없는 증인이 되어 그 자리에 있었. 서연이한테 전화해. 아버지가 명령했다. 당장 오라고 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서연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아빠는 막지 않을 거다. 넌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했어. 안 돼요, 아빠. 민준이 당황했다. 서연이는 지금 박 의원님 간호하고 있잖아요. 장인어른 위독하시다고요. 지금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아빠. 민주는 장인의 상태를 방패로 삼았다. 교활하게도 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순식간에 늙고 지쳐 보였다. 이번만큼은 민준이 말이 맞아요, 여보. 일단 서연이는 건드리지 말아요. 아버지한테 집중하게 둬요. 우리는 일단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입단속부터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건 가짜 뉴스라고 말해요. 민준아, 너 해명글 올려야 한다. 네, 엄마, 당연하죠. 제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할게요. 민주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서연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피했다. 하지만 기억해도 미나가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연이가 모든 걸 알게 되고 증거를 갖게 되는 순간 나는 서연이가 널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걸 가장 먼저 지지할 사람이야. 이 집, 서연이 할머니 유산으로 계약금 낸 거 잊지 마. 가족들은 먹구름을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1라운드는 살아남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연은 알 필요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의 감독은 바로 서연이었으니까. 계약과 배신. 오전 10시 민주는 집 서재에서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을 하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텔레그램 회사 단톡방 알림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 마케팅 임원팀 채팅방은 이제 인사팀 관리자에 의해 잠겨 있었다. 관리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동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디지털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회사 아우룩 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정직 및 내부 감사 통지, 김민준 팀장 귀하, 발신인, 인사팀장. 민준의 심장이 늦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수신, 김민준 팀장 귀하. 금일 새벽 3시 5분경 귀하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회사 그룹 채팅방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유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은 이를 회사 윤리, 강령 제십, 사조 품위 유지 및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는 해킹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기간 영업일 기준 약 14일 동안 귀하는 모든 팀장 직무에서 정직, 수스펜드 처리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회사 노트북 및 기타 자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 계정 접근은 오늘 12시부로 제한됩니다. 인사부 드림, 젠장.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정직은 해고 준비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잔인한 기업 세계에서 평판은 전부였다. 한번 변태라는 낙인이 찍히면 끝장이었다. 고객들은 떠나고 팀원들은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를 막 승진시켜준 상사였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김 팀장, 자네는 멍청한 건가?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박 이사님의 목소리는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자네 승진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자네는 보모랑 찍은 사진이나 보내면서 보답을 해. 내 아내가 그걸 봤어, 김 팀장. 내 아내가 자네 어머니랑 같은 모임에 있다고. 이사님, 맹세코 해킹당했습니다. 그 동화 같은 소리는 유치원생한테나 해. 박 이사님이 말을 잘랐다. IT팀에서 확인했어. 로그인 IP 주소가 자네 집으로 되어 있어. 사용된 기기는 자네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고 해외나 다른 IP에서의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은 전혀 없어. 그건 자네거나 아니면 자네 집에 사는 귀신이겠지. 민주는 침묵했다. IP 주소. 그건 생각 못했다. 해킹이라는 변명이 부모님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지만 IT 전문가는 속일 수 없었다. 자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 이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더욱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자네 아내 서연 씨가 회사로 오는 거야. 그녀가 직접 우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 없고 그 사진은 당신 남편을 끌어내리려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조작이다라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 만약 서연 씨가 자네를 변호하지 않으면 나도 손들겠네. 자넨 끝이야, 김 팀장. 연결이 끊겼다. 민주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조하고 두렵고 한심했다. 서연이 필요했다. 오직 서연만이 그의 경력을 구할 수 있었다. 말 잘하는 서연, 설득력 있는 아우라를 가진 서연. 서연이 모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민주는 서연을 집으로 오게 해야 했다. 다정하게 굴어야 했다. 서연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림이 난데 살하게 자라. 자기야, 아버님은 어떠셔? 너무 보고 싶다. 잠깐이라도 집에 와주면 안 될까? 나쁜 놈들한테 모함당하니까 너무 힘들어. 네 품에 안기고 싶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을게.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아버지도 나보고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시네. 따뜻한 차나 끓여놔 오빠. 민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섣부른 승리의 미소였다. 왔어. 그녀가 온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집을 청소하고 와인잔을 버리고 지은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고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다. 그는 서연을 여왕처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는 몰랐다. 여왕은 왕을 구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치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을. 서쪽 하늘의 석양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두 층짜리 미니멀리즘 주택의 외관에 주황빛, 금빛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그 집은 평온하고 조화로워 보였다. 서연의 제네시스 G80이 조용히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집 안에서 민주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으며
깨끗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사실 배달앱으로 주문해서 그릇에 옮겨 담은 것뿐이지만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 김치볶음밥 냄새가 식탁에서 유혹적으로 풍겨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새벽에 나갈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맑았다. 눈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기야. 민준이 즉시 다가가 팔을 벌려 안으려 했다. 세상에, 너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 서연은 피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은 조각상처럼 뻣뻣했다. 그녀는 그를 마주 앉지 않았다. 피곤해, 오빠. 서연이 담담하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뺐다. 응, 응, 알지. 일단 밥부터 먹어. 내가 특별히 해물 김치볶음밥 준비했어. 민주는 서연을 식당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14시간 전에 누드 사진 파문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김치볶음밥 접시를 바라보다가 걱정스러운 미소를 띤 채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 서연이 불렀다. 응, 자기야. 아까 오빠 회사 인사팀에서 나한테 전화했었어.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래. 뭐라고 하던 분명 그 해킹 사건 때문이겠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서연아. 내 경력을 위해서. 우리 이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우리 하준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에 민준은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다. 사진 속에서보다 더 벌거벗은 로그인 IP가 이 집이라고 하던데 오빠 핸드폰에서 접속한 거라고.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다. 그건 분명 오류일 거야. 아니면 지은이. 그래, 지은 짓이야. 내가 잠든 사이에 걔가 내 핸드폰을 해킹한 거야. 내가 걔 일 못한다고 혼냈더니 앙심을 품은 거지. 은혜도 모르는 년. 서연은 마치 흥미로운 곤충 표본을 관찰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서 지은이가 해킹하고 지은이가 사진도 합성했다? 오빠랑 자기가 껴안고 자는 사진을. 지은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감쪽같이 합성도 하고. 그래, 요즘 나쁜 놈들은 머리가 좋잖아. 서연아. 민주는 필사적으로 우겼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 믿지? 나는 내 남편이야. 내 아버지가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널 배신하겠어. 서연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김치볶음밥 접시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빠, 나 이제 숨바꼭질하기 지쳤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나 오늘 새벽에 집에 왔었어.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정적.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네가 집에 왔었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응, 지은이 신발도 봤고 와인잔도 봤어. 그리고 침실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걸 봤고 내 핸드폰으로 너희 사진을 찍은 것도 바로 나야. 민준은 입을 쩍 벌렸다. 턱이 빠질 것 같았다.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서연 그의 착한 아내, 그의 순종적인 아내가 이렇게 잔인한 사보타주를 저질렀다고? 네가 가족 단톡방에 보낸 거야? 네가 날 망가뜨린 거라고.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폭발하는 분노로 붉어졌다. 너 미쳤어? 네가 무슨 아내야. 화가 났으면 날 깨우든가 뺨을 때렸어야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서연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앉아, 오빠. 소리 지르지 마. 이웃들 듣겠어. 이웃들 따위 알게 뭐야. 민준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생긴 거 알아? 내가 우리 미래를 망쳤다고. 내 미래겠지, 오빠. 우리가 아니라. 서연이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네가 그 여자를 내 침대로 데려왔을 때 내 스스로를 망친 거지.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는 이제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견고한 얼음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피고인을 신문하는 아버지의 말투처럼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가 내 경력을 구해줄 수 있어. 내일 내 회사에 가서 그 모든 게 조작이라고 말해주고 내 이름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어머님께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희망이 민준의 눈에 떠올랐다. 너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조건이 있어. 서연이 갈색 봉투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은 선명했다. 재산 분할 및 자산 양도 합의서. 거기에 서명해. 서연이 말했다. 내용은 간단해. 이 집과 당신의 제네시스 GV80. 오늘부로 전부 내 명의로 넘기는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당신이 또 사고 칠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너 미쳤어? 이건 공동 재산이야. 이 집 대출금 70%는 내가 냈다고. 민준이 항의했다. 그리고 계약금 100%는 내가 할머니 유산으로 냈지. 서연이 재빨리 받아쳤다. 선택은 두 가지야, 오빠. 첫째, 서명한다. 재산은 잃지만 경력과 명예는 지킨다. 둘째, 거부한다. 그럼 나는 이 사진과 지은이가 어젯밤 집에 들어오는 게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증거로 당장 이혼 소송을 걸 거야. 너는 해고당하고 노숙자가 되고 우리 집안 족보에서 파이겠지. 서연은 손목 시계를 보았다. 5분 줄게. 펜은 서류철 안에 있어. 민주는 서류를 보다가 서연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자 우리에 갇혔고 그 사자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분이야, 오빠. 서연이 식어버린 김치 볶음밥을 태연하게 입으로 가져가며 반복해서 말했다. 맛있는 김치 볶음밥인데 식으면 아깝잖아. 덫과 복수.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위태로운 휴전 상태 같았다. 민주는 서연의 명령에 따라 아래층 손님방에서 잤고 서연은 안방을 완전히 차지했다. 밤 11시 서연은 방 안쪽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스탠드 불빛이 서류 더미를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표에 숫자 배열이 떠 있었다. 대기업의 선임 감사로서 서연은 거대한 재무 보고서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일에 익숙했다. 남편의 계좌에서 비리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손에는 압수한 민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모바일 뱅킹과 전자지갑 거래 내역 접근 권한을 강제로 열게 했다. 하룻밤의 실수라. 서연이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에서 춤을 추며 계좌 이체의 내역을 스프레드시트로 옮겼다. 악어의 눈물보다 사실이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발견했다. 8월 24일. 이지은 계좌로 50만 원 이체. 메모, 통신비. 9월 10일. 경기도 가평의 모텔 결제 15만 원. 이날 민주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다. 10월 15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80만 원 상당의 명품백 구매. 배송지. 별채. 12월부터 매주 100만 원씩 이지은 계좌로 정기 이체. 한 달에 총 400만 원. 서연이 지은에게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은 250만 원이었다. 서연은 뜨거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6개월, 반년 동안 그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놀아났다. 이 집에서 서연이 꿈에 그리던 주방 리모델링 비용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질을 했다. 민준이 쓴 돈은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다. 내년에 하준이 초등학교 입학금으로 쓰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 3,500만 원. 서연이 6개월간의 총 손실액을 읽으며 읊조렸다. 내 아들 학자금을 내 집에서 일하는 창녀한테 썼구나, 오빠. 서연은 모든 이체 내역을 인쇄했다. 민준이 잊어버렸다는 변명으로 발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붉은색 서류철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건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손실 계산의 문제였다. 그리고 감사는 절대 대차대조표가 불균형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 민주는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주는 셔츠 등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연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유라였다. 테이블 위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증된 법률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집을 내 명의로 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어. 하지만 저 차는 내 GV80은 내 애마라고. 일할 때 필요해. 고객들 만날 때. 내가 택시 타고 다니면 고객들이 날 신뢰하겠어.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김민준 씨, 정정해드리죠. 고객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건 당신이 택시를 타서가 아니라 당신이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죠. 구해야 할 건 당신의 평판입니다. 그냥 서명해, 오빠. 서연이 말을 잘랐다. 그녀는 여유롭게 따뜻한 차를 마셨다. 어젯밤 우리 약속 기억하지? 당신이 서명하면 나는 오늘 점심에 당신 회사로 갈 거야. 박 이사님과 인사팀장 앞에서 우리 부부 사이는 화목하고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증언해 줄게. 당신 경력은 안전할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서연이 자신의 목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사 기록에 검은 줄이 그어진 채 지금 해고당하면 그는 다시는 어디에서도 팀장급 직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카드 빚은 쌓여 있고 씀씀이는 컸다. 그 월급이 필요했다. 알았어. 민준이 항복했다. 어깨가 축 처졌다. 하지만 약속해. 내 이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나는 감사야, 오빠. 항상 계약대로 일하지.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검은 펜을 집었다. 10,000원짜리 인지 위에 서명을 할 때 손이 떨렸다. 집 등기 이전을 위한 서명 하나. 제네시스 GV80 자동차 등록증 명의 이전을 위한 서명 하나. 그리고 지은에게 쓴 돈만큼의 채무를 인정하고 매달 월급에서 삭감하여 서연의 계좌로 갚겠다는 각서의 서명 하나. 완료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짧게 말하며 민준이 마음을 바꿔 찢어버릴까 두려운 듯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끝난 거지? 민준이 힘없이 물었다. 공허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거리였던 자산들이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다. 일단은 끝났지. 서연이 일어섰다. 핸드백을 들었다. 가자, 오빠. 당신 회사로. 내 차 타고 가. 운전은 당신이 해. 그날 오후 서연은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민준의 회사에서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그들을 어색하게 쳐다보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박 이사님의 사무실에 지지 않는 아내의 위엄을 풍기며 앉았다. 제 남편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좀 부주의한 면이 있습니다. 이사님.
그 사진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희는 현재 범인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 이사님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서연의 진술서는 회사가 추문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니 저희도 믿겠습니다. 김 팀장의 정직은 내일부터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김 팀장, 처신 잘하게.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력은 살았다. 그는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5년 전 결혼한 그 여자가 단순히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노련한 체스 선수였고 민주는 방금 희생된 졸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요주의 인물 상태로 회사에 복귀했다. 집에서는 유령처럼 살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도 출근복을 챙겨주지도 않았고 문을 잠근 채 각방을 썼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서연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예쁜 사모님, 잘 지내세요. 아직도 민준 씨랑 사이 좋으신가? 제가 돈이 좀 급해서요. 지난번에 민준 씨한테 받은 퇴직금 2천만 원, 저희 아버지 도박빚 갚느라 다 썼거든요. 5천만 원만 더 주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민준 씨랑 찍은 더 재미있는 영상들 많은데. 인스타그램 연예부장 페이지에 제보해 드릴까요? 지은. 2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머리가 다시 피를 빨기 위해 돌아왔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은 같은 사람은 한 번의 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협박은 중독이다. 지금 돈을 주면 지은은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요구할 것이다. 서연은 메시지에 답장했다. 오늘 밤 8시 명동 카페에서 만나. 늦지 마. 그날 밤. 지은은 약간 더 세련된 옷차림으로 카페에 나타났다. 민준에게 받은 돈으로 쇼핑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부자인 척하며 앉아 가장 비싼 커피를 주문했다. 서연이 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 돈은요? 현금? 계좌이체? 지은이 대뜸 물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앉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 변호사가 뒤에서 나타나 서연 옆에 앉았다. 최 변호사의 딱딱하고 격식 있는 얼굴에 지은의 미소가 약간 굳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 데려왔어요? 지은이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는 최유라, 박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명함을 놓았다. 그러고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 대화는 법적 증거를 위해 녹음됩니다. 겁주지 마세요. 지은이 테이블을 치며 불안하게 움직이는 눈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척했다. 변호사 따위 안 무서워요. 나한테는 사모님 남편의 치부가 담긴 증거가 있다고요. 그 영상 퍼지면 창피한 건 제가 아니라 사모님네예요. 바로 그게 네가 착각하는 부분이야, 지은아.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치명적이었다. 네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틀렸어. 서연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은의 고향에 있는 허름한 집 사진이었다. 내 아버지, 박 씨, 마을에서 도박빚 있지. 그리고 내 어머니, 김 여사님, 그 동네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라며. 네가 말하는 그 재미있는 영상을 내가 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단톡방이나 그 동네 이장님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저희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아들 하준이도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지. 서연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협박 게임을 하고 싶어? 좋아, 해보자. 나는 자원이 있고 돈이 있고 변호사가 있어. 너는 뭐가 있지? 내가 유포하는 순간 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6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음란물.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7제1항 그리고 형법 제324조 협박죄. 네가 그 영상을 1초라도 올리는 순간 다음 순간 경찰 소환장이 네 어머니 집으로 갈 거야. 네 어머니가 자기 딸이 감옥 가는 거 보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걸 원해. 지은은 움츠러들었다.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나지막이 물었다. 기세는 완전히 꺾였다. 나는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자유를 제한하지. 내가 간통과 협박으로 널 고소하지 않을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나의 핵심 증인이 되어줘. 서연이 말했다. 민준과의 모든 대화 내용, 사진, 영상을 보관해. 지금 당장 그 사본을 최 변호사에게 넘겨.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이혼 소송에서 네 증언이 필요할 때 너는 법정에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해. 민준이 널 유혹했고 민준이 내게 돈을 썼다고. 지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감옥에 안 가나요? 네가 이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안전하다는 걸 내가 보장할게.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시 배신하거나 민준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감옥이 널 기다릴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동의할게요. 모든 증거를 드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추가 탄약을 확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자산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민준을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민준의 내연녀 자신이었다. 최후의 일격, 병원, 오후 2시. 박태수 전 검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 똑바로 앉을 수도 있었다.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을 때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계자식은 어떻게 됐냐? 박태수 씨가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연은 과일을 테이블에 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진, 지은을 쫓아낸 일, 자산양도 계약, 그리고 이제는 길들여진 지은에 대해서 박태수 씨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다. 너는 꼭 네 아빠 젊었을 때 같구나, 딸아. 전술적이고 냉정해.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버지 앞에서 그녀의 강한 가면이 살짝 금이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데. 박태수 씨는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늙은 손은 따뜻했다. 가족이 힘들 때 자기 욕망 하나 주체 못하는 놈은 쓰레기다. 그리고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려야지. 하지만 박태수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금전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그놈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야 한다. 박태수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내 핸드폰 좀 다오.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정한테. 지금 한국마케팅협회 이사장이거든. 그리고 최 회장한테도. 민준이가 일하는 그룹의 회장님이시지.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인맥. 그녀는 아버지가 한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 중 다수가 지금 기업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박태수 씨가 전화번호를 눌렀다. 최 회장. 나 박태수 일세. 그래, 많이 좋아졌어. 다름이 아니라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내 사위, 김민준 말일세. 그래, 자네 계열사에서 일하는 녀석. 이 친구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그냥 한마디만 전해두고 싶어서 다시는 전략적인 위치에 앉히지 말게. 회사의 위험한 인물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퇴사하게 되면 업계 친구들한테도 그놈의 전적을 꼭 알려주게. 그래, 그냥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전화가 끊겼다. 박태수 씨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네가 어제 인사팀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줘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오늘부로 자기 이름이 회장단과 이사진 수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그놈의 경력은 끝났어. 딸아, 이제 그놈은 회사에서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야. 평생 다시는 승진 못할 거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책략은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서연은 그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미래를 빼앗았다. 감사해요, 아빠. 서연이 속삭였다.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해라, 딸아. 나중에 그놈 쫓아낼 때 경호원이라도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고. 사건 발생 2주 후 민주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느꼈다. 자동차 등록증은 서연의 손에 있었지만 제네시스 GV80은 여전히 그가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직위도 다시 회복되었다. 동료들이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심지어 집에서 다시 약간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파란색 셔츠 좀 다려놔. 그가 그날 아침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닭볶음탕 좀 해놓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흘긋 쳐다본 뒤 출근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도 삐졌나 보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직원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모여 있다가 민준을 힐끗 보며 웃음을 참거나 역겹다는 듯이 속삭였다. 밥을 먹던 민주는 불편함을 느꼈다. 왜들 저래? 그때 그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아직 그를 걱정해주는 같은 팀.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팀장님, 트위터 X, 지금 실시간 트렌드 난리 났어요.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X 앱을 열었다.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 목록에 은혜도 모르는 남편과 2천만 원 영상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다. 민주는 그 해시태그를 클릭했다. 가장 위에 있는 게시물은 CCTV 영상이었다. 바로 자기 집 거실 CCTV 영상. 화질은 선명했고 소리도 들렸다. 영상에는 2주 전의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반바지만 입은 민준이 잠옷 차림에 지은을 끌고 가는 모습. 그들의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다. 너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민준의 목소리. 술 취해서 헛짓거리 한 건 민준 씨잖아요. 지은의 목소리. 지금 당장 2천만 원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안 갈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 알았어. 이체해 줄게. 민준의 목소리. 영상은 숨겨진 진실이라는 익명의 계정에 의해 게시되었고 다음과 같은 글이 달려 있었다. 대반전. 해킹당했다더니 모함이라더니. 영상에서는 남편이 내연녀 쫓아내면서 입막음용으로 2천만 원 주는 게 똑똑히 찍혔네. 아내도 속이고 회사도 속이고 불쌍하다. 엘리트 집안의 막장 드라마, 도덕성은 바닥. 영상은 3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헐, 진짜 바람 피운 거였네. 해명 다 거짓말이었잖아. 미친, 입막음용으로 2천. 그 돈으로 기부나 해라. 저 남자 X회사 팀장 아님? 사기꾼 새끼, 당장 해고해라. 아내가 진짜 보살이네. 아니면 바보거나. 저런 놈을 아직도 데리고 살다니.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해킹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말하고 움직이고 돈을 이체하는 영상이 있었다. 그의 현실 세계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고 이번에는 그를 구해줄 서연은 없었다. 식당 문이 열렸다. 박 이사님이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들어왔고 그 뒤를 두 명의 보안 요원이 따랐다. 박 이사님은 민준을 똑바로 가리켰다. 저 사기꾼 끌어내. 다시는 내 회사에서 저놈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자신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서연은 휴대폰으로 같은 영상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익명의 계정, 숨겨진 진실의 비밀번호는 서연과 최 변호사만이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외통수였다. 추락과 심판. 오후 2시 30분. 서울의 태양은 살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민주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지난 5년간 일했던 화려한 오피스 빌딩 앞 인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개인 물품이 담긴 라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내던져 유리가 깨진 액자, 커피 머그, 그리고 이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몇 개의 상장. 그의 뒤에는 예전에는 항상 안녕하십니까? 팀장님하고 깍듯이 인사하던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이제 팔짱을 낀 채 서서 민준이 정말로 떠나는지 소란을 피우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건물 구역을 떠나주십시오, 선생님. 한 보안 요원이 딱딱하게 말했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천만 원 영상은 청소부와 주차 요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본 후였다. 민주는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질질 끌었다.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제네시스 GV80에 올라탔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이 서연의 금고에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민주는 시동을 걸었다. 에어컨이 바람을 뿜어냈지만 들끓는 머리를 식히지는 못했다. 서연, 그가 읊조렸다. 이건 분명 서연 짓이야. 그 익명 계정, 분명 그 여자야. 그는 난폭하게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미친 듯이 집으로 차를 몰았다. 다른 운전자들의 긴 경적 소리를 무시했다. 서연에게 따져야 했다. 결판을 내야 했다. 감히 그 여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다니.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 30분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서연의 G80은 없었다.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민주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던졌다. 내용물이 흩어졌다. 그의 시선이 식탁에 꽂혔다.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갈색 봉투가 아니었다. 봉투에는 가정법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흰색 봉투와 공식적인 서식은 민준의 무릎을 순식간에 약하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찢었다. 소환장, 사건, 이혼 소송, 원고, 박서연, 부, 박태수, 피고, 김민준 부, 김영호. 첨부된 소장에는 요점들이 명확하고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피고는 간통을 저질렀음. 증거, 사진 첨부. 피고는 내연녀에 대한 언어폭력 및 축출을 자행하여 공공의 소란을 야기했음. 증거, CCTV 영상 첨부. 피고는 선의가 없으며 가족 전체를 기만했음. 민주는 종이를 구겨버렸다. 씨발,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게 그 여자의 계획이었구나. 나한테 먼저 자산 양도 서명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건 거였어. 도둑년, 강도 같은 년. 민주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결혼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된 것 같았다. 불을 지핀 것이 누구였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날 오후 민주는 도움이 될 만한 휴대폰의 모든 연락처에 전화를 걸었다. 친구, 나 변호사 좀 필요한데
실력 좋은 사람 알아. 미안, 민준아.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내 사건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끼어들기 좀 창피하네. 뚝, 이모, 저 민준인데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머, 민준아. 민준은 마지막 선택지인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는 부모님이 사는 부촌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의 높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족의 집을 지키는 경비원이 작은 문틈으로 나왔다.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저예요, 민준.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당분간 도련님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긴 우리 부모님 집이에요. 제가 아들이라고요. 민준이 철문을 두드렸다. 문기둥의 인터콤에서 누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면도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돌아가, 민준아. 엄마 너 때문에 혈압이 180까지 오르셨어. 네가 그 여자한테 돈 주는 영상 보고 너 우리한테 그거 모함이라고 했잖아. 엄마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잖아. 네가 안 했다고. 이 거짓말쟁이야.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걔가 그 영상 퍼뜨린 거라고. 민준이 절망적으로 변호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그 영상이 진짜라는 거지. 네가 그 짓을 했고 우리 모두를 속였어. 내 체면 하나 살리자고. 아빠가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래. 네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집안 이름 들먹이지 말라고 하셨어. 가. 인터콤이 꺼졌다. 민주는 침묵하는 대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이제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은 얇았다. ATM 잔고는 300만 원이 전부였다. 카드값을 제하고 남은 지난달 월급의 잔액이었다. 신용카드. 그는 앱으로 한도를 확인해 보았다. 아버지의 주카드와 연결된 가족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민주는 정말로 혼자였다. 돈도 힘도 친구도 없이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서연의 집, 그가 서명한 멍청한 서류에 따르면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닌 그 집.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강제로라도 되찾을 것이다. 저녁 7시, 민주는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그의 미래처럼 어두웠다. 감정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는 제네시스 GV80을 대문 앞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길을 막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스마트 도어록에 엄지 손가락을 댔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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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거부. 민주는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젠장. 민준이 문을 걷어찼다. 서연이 그의 지문을 시스템에서 삭제한 것이다. 그는 수동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결혼기념일, 잘못된 비밀번호, 서연의 생일, 잘못된 비밀번호, 하준의 생일, 시스템 잠김, 박서연 나와. 민준이 현관 앞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커튼 뒤에서 엿보기 시작하는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현관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민준을 취조실의 용의자처럼 비추었다. 현관 위쪽 구석의 CCTV 스피커에서 서연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오빠. 여긴 이제 당신 집 아니야. 문 열어, 이게 같은 년아. 이건 내 집이야. 내가 대출금 갚고 있다고. 민주는 문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들어 현관 창문에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나와,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잃은 민준이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도로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위용, 위용.
경찰차 2대가 민준의 GV80 바로 뒤에 멈췄.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신속하게 내렸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민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니, 경찰 아저씨, 이건 부부 싸움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 안에 제 아내가 있다고요. 가장 체격이 좋은 경찰관이 앞으로 나와 민준의 팔을 뒤로 꺾었다. 재물 손괴 및 살해 협박으로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자가 실시간으로 전송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서연. 그녀는 잠금 장치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CCTV를 감시하고 아파트 단지 보안 시스템 및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대문 앞에 나타나자마자 이거 놔. 나 김민준이야.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쇠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웠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현관 조명을 받으며 서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승리의 미소도 슬픔의 눈물도 없었다. 마치 마침내 청소차에 실려가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공허한 시선뿐이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관님. 서연이 경찰에게 말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창문 파손 증거는 저기 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독하다. 두고 봐. 민준이 순찰차에 밀어 넣어지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웃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새로운 바이럴 영상이 곧 탄생할 것이다. 경찰차가 떠나갔다. 서연은 바닥에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사람 불러서 창문 갈아야겠네. 그녀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다. 한 달 후 서울 가정법원. 민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야위고 초췌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세탁할 돈도 없었고 아끼던 명품 시계를 팔아 겨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친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얹혀 살고 있었다. 원고석에는 최 변호사와 함께 서연이 똑바로 앉아 있었다. 서연은 깨끗한 흰색 정장을 입고 빛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독립한 여성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개정합니다. 재판은 민준에게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스스로를 변호하려 했었다. 그는 막 대학을 졸업한 값싼 국선 변호사를 데려왔는데 그는 말할 때마다 더듬거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산 양도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 차분하고 날카롭게 말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신체적 강압 없이 공증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서명 후에는 원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출근까지 했습니다. 그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하게 대화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압 주장은 기각합니다. 그때 핵심 증인이 들어왔다. 법정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지은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다. 지은은 증인석에 앉았다. 서연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민주는 증오의 찬눈으로 쳐다봤다. 네, 판사님. 지은이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김민준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저희 관계는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게 자주 돈을 줬고 아내가 죽거나 이혼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다. 저 여자는 협박범이에요. 나한테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김민준 씨가 새벽 3시에 저를 개처럼 쫓아냈으니까 2천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지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여기 증거 채팅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님. 김민준 씨가 먼저 돈을 이체했고 김민준 씨가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재판장은 최 변호사가 제출한 두꺼운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 계좌 이체 내역, 음란한 대화 내용, 비밀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판결은 당일 신속하게 내려졌다. 증거가 명백하여 절차가 단축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자녀 하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는 감독하에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앞서 작성된 재산 분할 및 자산 양도 합의는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땅, 땅, 땅. 망치가 두드려졌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부유한 이혼녀가 되었다. 민주는 공식적으로 이혼남이 되었다. 가난하고 실업자이며 전처에게 1억 원의 빚까지 진. 만약 갚지 못하면 그가 가진 다른 자산 만약 있다면 이 압류될 것이다. 민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재판장과 악수하고 있는 서연을 쳐다봤다. 서연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민준을 지나칠 때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무언가를 속삭였다. 15분, 오빠. 네가 지은이랑 즐긴 15분의 쾌락이 내 인생을 망치는데 걸린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진을 보내는데 걸린 시간도 딱 15분이었지. 공평하지 않아? 서연은 우아하게 떠났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남아 이제 실패의 퀴퀴한 냄새만 맡는 민준의 코를 괴롭혔다. 3개월 후 아침 햇살이 새로 단장한 안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준이 좋아하던 남성적인 회색 톤은 더 이상 없었다.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졌고 커튼은 상아색이었다. 침대도 더 크고 훨씬 푹신한 새 것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얼룩이 없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몸을 쭉 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준이 없으니 잠을 푹 잤다. 그녀는 일어나 방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쪽 뒤뜰에서 아버지 박태수 씨가 하준이와 공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감미롭게 들렸다. 하준은 행복해 보였다. 아동 심리학자의 말이 맞았다. 아이는 서로 상처 주는 두 부모와 사는 것보다 온전한 한 부모와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서연은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휴대폰이 띵 울렸다. 모바일 뱅킹 알림. 투자 배당금 4,500만 원 입금.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 알림. 승진 발령. 감사팀 수석 부사장.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경력은 상승세였고, 자산은 안전했고, 아이는 행복했다. 민주는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여전히 회원으로 남아있는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탈퇴한 모임 단톡방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주는 현재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가끔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가끔은 렌터카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는 더 이상 차가 없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지은은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돈으로 분식집을 차렸고 동네의 이혼남과 결혼했다고 한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발코니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예전 결혼 반지를 보았다. 이미 금은방에서 녹여 지금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펜던트로 만들었다. 고통도 방법을 안다면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징. 사모님, 새로운 가사도우미가 아래에서 불렀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네, 이모님. 내려갈게요. 서연이 명랑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에 큰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강한 여자를 보았다. 배신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은 여자. 좋은 아침, 서연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인사했다. 네가 이겼어. 그녀는 발코니 문을 닫았다. 오래된 이야기는 끝났다. 새하얀 새 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펜을 쥐고 있었다.